세계 정세 회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최소한 내 편 병사들이 진짜로 싸울 마음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메모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는 끝내 전달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잔혹함을 터무니없이 큰 급여 약속으로 덮어버릴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돈 약속조차 러시아 병사들을 더는 설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멈추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푸틴은 자기의 특별 군사작전을 완수하겠다며 비참하게 죽어주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병사들이 믿게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 목숨을 영수증처럼 처리하려던 계산서가 현장에서 반품되고 있는 셈입니다. 푸틴의 병사들이 싸우기를 거부하면서 러시아군 내부에서는 집단 항복의 물결이 터져나왔습니다. 푸틴은 자기 부하들에 대한 통제력마저 잃어가고 있고 전쟁이 2026년으로 접어드는 지금 그 균열은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이점을 안겨줍니다. 전쟁을 확대로 시작해놓고 끝은 통제불능으로 장식하는 이 아이러니는 제국의 꿈이 얼마나 얄팍한지 보여주는 무대장치 같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 24는 우크라이나 전쟁포로 처리조정본부가 공개한 데이터를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소식은 한 해가 저물면서 조금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 데이터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시작한 뒤 러시아 병사들이 얼마나 많이 포로가 되었는지를 보여줬고 더 흥미롭게도 2025년에 항복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붙잡은 러시아 병사는 얼마나 될까요? 10,000명이 넘고 전면전이 시작된 지 채 4해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이 숫자만 봐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는 질문이 나올 만큼 큽니다. 오늘 영상은 그 답을 차근차근 짚어볼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선 어디에 있든 러시아 병사가 자발적으로 항복할 수 있게 돕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버렸다는 점입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I want to live, 즉 나는 살고 싶다입니다. 푸틴의 팽창 전쟁이 시작된 뒤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창의성의 또 하나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쟁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러시아 병사에게 꽤 매력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전용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병사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여러 연락 채널이 제공됩니다. 웹사이트 내 실시간 챗봇, 텔레그램 채널로 이어지는 링크,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에 메시지를 보내는 연락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들의 포획자가 될 수도 있는 이들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아이디어의 천재성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에게 평화로운 항복을 제안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푸틴 병사들이 무기를 내려놓는 일을 가능한 한 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메시지 하나만 보내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굴러갑니다. 전쟁이 거창한 국가의 대의라며 떠들어 놓고도 정작 병사들의 운명은 스마트폰 한 번 터치로 갈리는 현실이 이 전쟁의 잔인한 풍경화 같기도 합니다. 나는 살고 싶다는 항복자를 위한 여러 약속도 내걸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제네바 협약을 포함한 전쟁포로 대우 원칙을 전면 준수하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약속만으로도 러시아군 내부에서 병사들이 받는 대우보다 나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항복을 더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들었습니다. 항복자들에게는 인간적인 수감 환경, 하루 세끼, 의료 지원,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약속됩니다. 12월에 나왔던 자극적인 보도들 가운데에는 러시아 일부 부대가 굶주림 때문에 동료를 먹는 것까지 고민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이런 말이 돌기만 해도 군의 보급 상황이 어떤지 짐작은 됩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살고 싶다는 바로 그 현실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푸틴의 전쟁은 결국 병사들에게 조국이 아니라 식량이 더 급한 싸움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전쟁 프로 교환을 통해 자발적으로 러시아로 돌아갈 길을 제시합니다. 혹은 병사가 원한다면 전쟁이 끝난 뒤 우크라이나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
피난처를 찾을 기회도 언급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러시아인들은 단지 항복하는 게 아니라 푸틴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끝까지 항복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유나이티드 24가 공유한 데이터도 나는 살고 싶다 프로젝트가 텔레그램에 올린 게시물에서 소개된 것으로 러시아 전투부대 내 항복 추세가 상승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의 항복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러시아 군인이 포로가 된 수가 2022년과 2023년을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텔레그램의 그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균적으로 매주 60명에서 90명의 러시아 군인이 항복하고 2024년 8월에는 주당 350명에 이르렀습니다. 2023년 6월부터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붙잡는 수보다 러시아군이 포로가 되는 수가 더 많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숫자들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공유한 일부 통계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던 러시아군의 실상이 사실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먼저 인구 통계부터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24에 따르면 포로의 압도적 다수인 약 83%는 이등병과 일반 병사들입니다. 대개 보병이나 하급 전투원들로 그들의 업무가 종종 우크라이나 드론 앞에 뛰어들어 희박한 확률로 살아남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사관은 13%, 장교는 고작 3%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모든 병사가 자발적으로 포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숫자는 러시아가 장교를 포로가 될 수 있는 위치에 거의 두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대신 총알바지라는 냉혹하지만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역할을 하급 병사들에게 떠넘기는 경향이 드러납니다. 위는 안전하고 아래는 소모되는 구조. 그게 제국의 전쟁이 종종 택하는 가장 낡고 가장 비열한 방식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도 있습니다. 포로 가운데 상당수는 러시아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10,000명의 전쟁 포로 가운데 약 7%, 즉 약 700명이 40개국 출신의 외국인 용병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주 2, 3명가량의 새로운 외국인 전투원이 추가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유나이티드 24는 또 포로의 다수를 계약병이 차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약 76%가 계약병이며 그중에는 러시아 교도소 출신이나 민간 군사회사 출신도 많습니다. 동원병은 19%, 그리고 푸틴이 전쟁 초기에는 전장에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던 의무복무 병력은 약 5%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푸틴은 또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리가 있고 총을 들 수 있으면 우크라이나에서 죽을 자격이 생긴다는 식입니다. 약속은 텔레비전에 두고 현실은 전선에 던져놓는 익숙한 연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포로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가 기만적이고 때로는 강압적인 모집을 수행한다는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또 많은 병사들이 범죄 경력이나 취약한 처지 때문에 크렘린이 내미는 두툼한 계약에 더 쉽게 유인됐습니다. 10,000명의 포로 가운데 거의 4분의 1이 군에 들어오도록 강요받았거나 속아서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즉 러시아 병사 넷 중 하나는 애초에 거기 있고 싶어서 있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충성심을 요구하는 지도자가 병사들에게 포기할 이유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데에는 참 능숙하다는 점이 씁쓸할 뿐입니다. 푸틴은 특히 범죄 성향이 있는 이들을 우대하기도 했습니다. 포로의 40%가 절도, 폭행, 마약 관련 범죄, 살인에 이르기까지 전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약 38%는 입대 전 실업자였고 30%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학 학위 소지자는 7%에 그쳤습니다. 러시아의 모집 전략이 어떤 그림인지 드러납니다. 강압과 기만을 통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을 끌어들이는 방식입니다. 교육 수준이 낮은 이들에게 집중하는 것은 그들이 다른 방식으로 비슷한 소득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범죄자들에게는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감옥이냐, 우크라이나냐. 그리고 너무 많은 이들이 우크라이나를 고른다는 사실은 러시아 교도소가 어떤 곳인지까지 상상하게 만듭니다.
감옥보다 전쟁이 낫다고 느끼게 만드는 나라 그 자체가 이미 비극입니다. 질병 문제도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24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수백 명의 포로가 HIV, 에이즈, 결핵, 당뇨, 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통계는 이전에 여러 소문을 뒷받침합니다. 예컨대 텔레그래프는 2025년 9월 우크라이나 안보 및 협력센터 소속 드미트로라는 인물의 발언을 전하며 러시아가 질병이 있는 병사들까지 격전지 포크로스크 공격에 투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병사들은 나는 살고 싶다, 데이터에 등장한 것과 비슷한 질병을 지닌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질병 보유자를 표시하기 위해 완장을 착용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감염된 병사라는 표식을 달고 총알바지로 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전쟁의 문법이 여기에도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또 이 감염 부대가 다른 부대와 유사한 장비를 받았으며 보급 수준은 똑같이 그리고 매우 낮았다고 전했습니다. 차이는 오직 인식 표식, 즉 특별한 천조각뿐이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평등이 있다면 그건 고통의 평등뿐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합니다. 푸틴의 모집 대상이 된 저항력층이 포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은 BBC가 전쟁을 사회적 사다리로 만들었다고 표현했던 맥락과도 겹칩니다. BBC는 2025년 1월 재정적 혜택이 러시아의 핵심 모집 도구라고 분석했습니다. 당시 신병들은 기존보다 450% 더 높은 선지급금을 제시받았고 월급은 러시아 평균 소득보다 최대 600%까지 높을 수 있었습니다. 당근이 아주 큽니다. 문제는 그 당근의 끝에 달린 막대기가 종종 우크라이나 드론의 비행 경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푸틴이 친절하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푸틴은 마지막으로 군복무를 엘리트로 진입하는 기회처럼 포장합니다. 저학력층과 범죄 경력자가 포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포장은 더욱 달콤하게 들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에 의존할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진짜 엘리트이며 나라의 자부심입니다. BBC는 푸틴이 2024년 12월에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집단이 입대했는지 놀랄 일도 아닙니다. 가난, 러시아의 감방 혹은 질병으로 인한 느린 죽음 사이에서 큰 돈과 엘리트라는 호칭은 유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엘리트라는 말이 관 속에서도 유효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거짓일 가능성은 푸틴의 전쟁에서 러시아군 피해가 122만 명에 이르렀다는 주장으로 더 선명해집니다. 그 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10,000명가량도 포함됩니다. 머리에 총알이 박히거나 드론에 산산이 날아간 사람을 엘리트라고 부르는 것은 말의 모욕이 아니라 시체에 대한 모욕에 가깝습니다. 외국인 전투원 문제도 다시 봐야 합니다. 푸틴은 외국인 병사든 부상병이든 목적에 쓰고 나면 짜고 버리는 태도를 보이는 듯합니다. 유나이티드 24는 러시아가 포로 교환에서 러시아계이며 짧게 복무했고 중상이 아닌 사람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상자는 푸틴에게 값이 덜합니다. 다시 전선으로 던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이 잔혹하게 들린다면 데이터가 더 잔혹합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로 송환된 전쟁 포로 중 최소 237명이 재배치된 뒤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했거나 실종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추가로 4명은 두 번째로 다시 포로가 됐습니다. 패턴은 명확합니다. 러시아는 살아 움직일 만한 사람만 되찾아 다시 던져 넣어 죽이려는 듯 보입니다. 전쟁이 아니라 재활용 공정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외국인 병사들은 더 암담합니다. 그들은 원해도 러시아가 교환으로 데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푸틴이 러시아 밖에서 계약을 맺고 온 병사들을 어떻게 보는지 그 자체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ABC 뉴스 호주는 12월 보도에서 러시아가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활용하고 국내 계약병 수준의 보수를 약속하며 심지어 러시아 시민권 가능성까지
미끼로 외국인 모집을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2025년 말 러시아는 점점 커지는 인력 공백을 외국인 모집으로 메우려 했습니다. ABC는 국방기술 회사 오픈마인즈의 분석을 인용해 러시아 정부가 올린 계약 공고의 3분의 1이 외국인을 겨냥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게시물은 2025년 중반에 월 4,500건 수준까지 늘었고 그 1년 반 전에는 월 100건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푸틴의 인력 사정이 어떤지 말해줍니다. 자국민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자신들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깨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쟁은 선전으로 시작해도 현실이 쌓이면 결국 숫자로 배신합니다. 결국 러시아인만으로는 푸틴이 늘 하던 방식대로 갈아 넣을 인력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러니 차례는 외국인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우크라이나 땅을 밟는 순간 환상이 깨질 겁니다. 러시아가 그들을 교환으로 데려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포로가 되면 침대가 있고 집에 전화할 권리도 있고 그 정도면은 전선의 고기 분쇄기보다는 천국에 가깝다는 냉혹한 비교가 가능해지니까요. 텔레그래프는 1월 12일자 기사에서 러시아가 아프리카 출신 인력을 강제 징집해 러시아군에 편입시키고 사실상 자살 임무에 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 알렉산드르 셰르바는 러시아가 남아프리카 계약병을 대하는 방식이 아프리카 출신 병사들에 대한 푸틴의 경멸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아프리카에서 구애의 제스처를 취하더라도 막상 아프리카인이 이 전쟁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분쇄기의 재료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셰르바는 러시아가 아프리카를 제국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며 아프리카를 착취할 자원으로 취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국주의가 끝났다고 말하는 시대에 누군가는 여전히 사람을 자원 목록에 적고 있는 셈입니다. 이 제국적 태도는 러시아군 내부뿐 아니라 국가 상층부의 분위기와도 이어져 보입니다. 텔레그래프는 1월 11일에 올라온 영상 하나를 언급했습니다. 눈 덮인 숲에서 아프리카 병사들이 모국어로 노래하는 장면인데 이를 촬영한 러시아 병사가 일회용품이 얼마나 많은지 봐라라고 말했고 그들이 전선에 나가면 노래가 달라질 거라는 식의 조롱도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감각은 전쟁의 안개로 변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무감각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라면 그 사회는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붙잡은 포로들은 강압과 기만 그리고 푸틴이 자기 병사들에게까지 드러내는 노골적인 경멸의 패턴을 폭로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전투 의지를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푸틴에게 높은 사기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돈과 맞바꾼 절대 충성, 그리고 그 충성이 명령하면 죽을 준비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전쟁을 국가의 위험으로 포장해도 실상은 사람을 소모품으로 보는 거래 장부일 뿐이라는 냉기가 느껴집니다. 10,000명이 넘고 계속 늘어나는 포로들, 싸울 의지가 없거나 살기 위해 붙잡히는 병사들, 그리고 나는 살고 싶다가 말한 대로 2025년에 우크라이나가 잡은 러시아 병사 수가 2022년과 2023년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면 앞으로도 더 늘 수 있습니다. 이는 또 하나의 패턴입니다. 점점 더 많은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의 손에 들어가고 있고 그만큼 더 많은 이들이 흰 깃발을 들고 푸틴이 밀어넣은 공포에서 탈출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푸틴이 세운 위대함의 서사는 병사들의 생존 본능 앞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는 우크라이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러시아 병사 한 명이 항복할 때마다 푸틴은 고액 급여를 지급하며 공격 임무에 투입하려던 인력을 한 명 잃습니다. 인테르팍스는 러시아 포로가 특히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포크로우스크와 바흐무트가 있는 도네츠크, 그리고 쿠르스크, 자포리자 지역의 폴로히 일대를 언급했습니다. 이곳들은 러시아가 대규모 손실을 감수하며 공세를 벌이던 곳들이고 병사들이 항복하면 그 공세는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공격자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잡은 우크라이나 병사보다 우크라이나가 잡은 러시아 병사가 더 많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격자가 더 많은 포로를 잡기 마련입니다. 점령과 포위가 공격자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면 러시아의 기동과 포위 능력이 기대 이하일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 공격 부대가 우크라이나가 미리 구축한 함정에 걸리거나 취약한 교두보를 만들었다가 역으로 포위돼 포로가 되는 장면이 반복되는 셈입니다. 공격자는 공격자인데 공격하는 쪽이 계속 갇힌다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악몽 같은 반복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대규모 항복을 협상 지렛대로도 활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살고 싶다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겁니다. 어떤 비정규적 분석은 이 캠페인을 현대식 심리전으로 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심리전 방식을 모바일 기술과 소셜미디어로 대체해 우크라이나는 적병사가 손에 쥔 스마트폰을 통해 그들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심고 혼란을 퍼뜨리고 항복을 권유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는 기술을 통해 러시아 병사들의 머릿속에 항복도 선택지라는 생각을 심습니다. 심지어 그 항복이 자기 장교와 지휘관에게서 받는 대우보다 더 나은 대우를 보장할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푸틴의 통치가 병사들에게 준 선물은 적의 제안이 더 인간적으로 들리게 만드는 역설일지도 모릅니다. 포로 교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러시아 병사를 더 많이 붙잡을수록 교환이 이루어질 때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자국 병사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우크라이나는 230명을 귀환시키기 위해 러시아로 248명을 돌려보냈습니다. 정보 측면도 있습니다. 러시아 병사 한 명이 포로가 되거나 항복하면 그 사람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훈련 방식 혹은 훈련 부재, 붙잡힌 지역의 보급 부족, 신병 훈련 규모 같은 정보를 우크라이나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향후 공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드물게 장교가 붙잡히면 작전 계획에 대한 단서까지 얻고 대응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정보 가치만으로도 나는 살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은 존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러시아의 전투력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효과는 그저 덤일 뿐입니다. 푸틴이 가장 싫어하는 덤이겠지만 말입니다. 푸틴은 자기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에 항복하는 일을 견딜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인력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병사를 제거하는 속도가 러시아가 모집으로 보충하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전쟁 기계 어딘가에서 큰 것이 부러졌고 그 파열음은 이제 푸틴의 소나기가 자기 군대 안에서부터 느슨해지는 소리로 들립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 프로그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늘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